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는 아주 경쾌했다. 하지만 고요한 오후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다음 장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 네트워크 시스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화면 속에는 전 남편 민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마치 피난 행렬이라도 되는 양 꾸역꾸역 몰려든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민우의 아버지, 시누이 정연의 세 식구, 시동생 민태의 네 식구,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조카들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던 고모까지 무려 11명의 인간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캐리어와 커다란 이삿짐 상자, 심지어 정체 모를 보따리들까지 들고 내 집 현관 앞에 집결해 있었다. 민우는 이혼하던 날 아직 짐을 다 못 옮겼다며 치졸하게 요구해 받아낸 비상 열쇠를 도어락 하단 보조키 구멍에 밀어 넣었다. 문이 열렸다. 그들은 마치 둑 터진 강물처럼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러고는 잠시 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약 10초간 이어진 그 기괴한 침묵을 깬 것은 전 시어머니 조순자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모니터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왜 이래? 모든 일의 시작은 나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이름은 이지수, 31살이다. 민우와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것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이혼 합의는 의외로 매끄러웠다. 아파트는 내 명의로, 차는 그 명의로, 예금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이 아파트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혼전 재산이었다. 서초구 중심가에 위치한 80평형 펜트하우스로 반년 전 감정가만 25억 원에 달했다. 민우는 도장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담담했다. 다만 마지막에 열쇠 하나를 챙기며 비굴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다. 비상 열쇠 하나만 내가 갖고 있을게. 아직 안 챙긴 자잘한 짐들이 좀 있어서 그래. 며칠 뒤에 와서 가져갈게. 나는 동의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이혼당하는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착각을 붙들고 싶어하는 가련한 미련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틀렸다. 이혼 이튿날부터 조순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7통이나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3번 더 울렸지만 가차없이 거절했다. 그러자 마지막에 장문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특유의 거친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내 고막을 긁어댔다. 지수야, 애미다. 너희 이혼한 거 안다. 내가 널 탓하려는 건 아니다만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썰렁하겠니. 마침 민우 누나가 애 데리고 서울 큰 병원에 진료 보러 올라와야 하는데 마땅히 묵을 데가 없단다. 방도 4개나 되는데 며칠만 좀 빌렸으면 안 되겠니?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차단했다. 셋째 날에는 시누이 진영이 카톡 친구 추가를 보내왔다. 메시지에는 옳게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그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수락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민우의 동생 민태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형수님, 저희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학병원 가시는데 호텔비가 너무 비싸서요. 혹시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민태 씨, 나 당신 형이랑 이혼했어요. 형수라고 부르지 마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당신 형이랑 상의하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그 번호 역시 수배 명단에 올리듯 차단해 버렸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됐으리라 믿었다. 나흘째 되던 날 점심, 집안에 남은 민우의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낡은 책 몇 권, 그가 오랫동안 쓰던 텀블러 같은 것들을 박스에 넣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지수 입주민님, 안녕하세요. 보안 팀장입니다. 전 남편 되시는 박민우 씨가 사람들을 한 트럭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방문 기록에는 박민우 씨가 아직 거주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명의자이신 이지수님 확인이 필요해서요.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몇 명이라고요? 어휴, 10명도 넘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박민우 씨가 본인 집이라고 우기시네요. 짐 찾으러 오기로 했다고. 그가 짐을 찾으러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온 가족을 이끌고 집을 찾으러 올 줄은 몰랐다. 막으세요. 나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냉정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누구의 출입도 허가한 적 없습니다. 만약 계속 소란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다. 12층 아래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행했다. 현관문 앞 CCTV 화면을 띄워놓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차 키와 휴대폰을 챙기다. 문득 생각난 듯 서재로 달려가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매매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공증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차를 몰고 나갔다. 단지 정문 근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조경수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다. 맨 앞에 선 민우는 보안팀장에게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었다. 그 뒤에서 조순자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 아들 집이라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열쇠도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막아. 신우이 진영은 쿨럭거리는 대여섯 살짜리 아들을 안고 있었고 뚱뚱한 심해부는 옆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고 있었다. 시동생 민태 부부는 7살쯤 된 쌍둥이 아들들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고모 진숙은 인상을 쓴 채 커다란 보따리 2개를 발치에 두고 있었다. 정확히 11명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이 난장판을 지켜보았다. 보안 팀장은 완강했다. 관리 규정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우가 참다 못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나는 받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지수.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관리소에 너가 연락했어? 우리 가족 못 들어오게 하라고?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 집만 찾아서 나간다니까. 짐 찾는데 사람이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이럴 거야. 짐을 찾는데 11명이나 필요해? 그 산더미 같은 이삿짐들은 뭐고? 민우야, 사람 바보로 보지 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운다는 듯 너그러운 척 나를 타이르는 말투였다. 지수야, 우리 7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우리 엄마 혈압 높으신 거 알지? 애는 아파서 서울 병원 가야 하는데 호텔비가 감당이 안 돼. 어차피 그 넓은 집 비어 있는데 며칠만 좀 신세지면 어때서 그래? 사람이 왜 그렇게 독해? 독하다니. 그 단어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 가슴을 수없이 찔러왔던 바늘이었다. 내가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내가 우리 부부의 선을 지키려 할 때마다 그들은 이 단어를 꺼내들었다. 그 거대한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천하의 악녀가 되었다. 이 집은 내 거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혼전 재산이고 이혼 합의서에도 명확히 기재된 내 단독 명의라고. 너나 내 가족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숙박 제공할 의무도 없으니까 당장 떠나. 이지수, 너 진짜 너무하다. 이 집에 내공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 관리비며 수도세, 인테리어 할 때 가구 하나까지 내 손 안 거친 게 있어? 이제 이혼했다고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너 인간도 아니야.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고통은 내 책임이다라는 그 지긋지긋한 논리. 나는 뼈마디가 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다. 인테리어랑 가구비, 내가 내 계좌로 쏴준 내역 다 있어. 지난 7년간 네가 가져온 생활비는 내 차리수료랑 기름값도 안 됐어. 그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내 가족 단톡방에 뿌려줄까? 당장 내 아파트에서 안 나가면 주거침입이랑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아.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다시 단지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앉아 다시 모니터를 켰다. 약 20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호가 혼자 내렸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내 카톡이 울렸다. 지수야, 대화 좀 해. 나 혼자야.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 그냥 대화만 하자는 거야. 약속해. 화면 속 민우의 얼굴은 초조하고 피곤해 보였다. 한때는 저 얼굴이 내가 기댈 유일한 언덕이라 믿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과 경계심뿐이었다. 나는 문 뒤로 다가가 물었다. 무슨 대화? 일단 문 좀 열어봐. 나 혼자라니까. 그냥 여기서 말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간청하는 듯한 아주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말투였다. 이혼했다고 원수처럼 지낼 필요는 없잖아. 오늘 가족들 데려온 건 내가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혈압이 진짜 위험해. 조카는 시골 병원에서 안 낫는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딱 며칠만 애 병원 갈 동안만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 7년 정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빌게. 7년의 정이라니. 나는 차가운 문틀에 등을 기댔다. 이혼하던 날 쿨하게 헤어지자며. 그런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11명을 끌고 내 집으로 쳐들어오려는 게 네가 말한 정이야. 생각이 짧았어. 사과할게. 근데 나도 방법이 없어서 그래. 애들은 어제 도착해서 서울역 앞 여관방에서 잤어. 하룻밤에 수십만 원씩 깨지는데 내 형편에 감당이 안 돼. 이혼하고 나니 당장 방구할 돈도 빠듯하고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격앙되었다. 이지수, 너 진짜 마음이 왜 그렇게 딱딱해? 늙은 부모의 어린애들까지 있는 산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 양심도 없어. 그래, 나 양심 없어.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평온했다. 박민우 기억나? 결혼 첫 해에 내 동생 아파트 산다고. 내 엄마가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모아야 한다고 했더니 너랑 네 동생이 전화로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욕했지. 그때 넌 입 꾹 닫고 있었잖아. 내 누나가 올 때마다 내 옷장 뒤져서 마음에 드는 옷 다 가져갈 때 내가 한마디 했더니 온 가족이 나보고 속 좁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책상 하나 바꾸고 싶다니까 돈 아깝다고 소리 지르더니 바로 내 아버지한테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들인 건 지난 7년 동안 내 마음은 그들 가족에 의해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갈려나가 단단해졌다. 문 밖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우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비켜주겠다는 거지. 한치의 여지도 없이? 응,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감정이 씻겨 나간 듯 평평해졌다. 이지수,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 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나는 온 집안의 창문을 확인하고 홈 오토메이션 보안 모드를 최고 단계로 설정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에야 혼란스러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이틀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민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의 가족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갈 곳이 없었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넝쿨처럼 나를 또 참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음악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하지만 절대
이 공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섞여들었다. 탁! 아주 가볍고 경쾌한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커피 머신을 껐다. 음악은 계속됐지만 전신의 혈액이 귀로 쏠리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달칵. 이번에는 분명했다. 현관문 쪽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현관 복도의 센서 등은 꺼져 있었지만 문 밖에서 아주 가까이 들려오는 억눌린 속삭임들이 느껴졌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소파 위로 달려가 휴대폰을 낚아챘다. 떨리는 손으로 CCTV 앱을 실행했다. 화면이 로딩되고 어두운 복도의 광경이 드러났다. 민우의 얼굴이 문에 바짝 붙어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 조순자, 진영네 식구들, 민태네 식구들, 고모 진수까지 11명 전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짐승들 같았다. 민우가 한참을 귀 기울이더니 집안이 조용하다고 판단했는지 주머니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열쇠였다. 어스름한 복도 빛 아래에서 그 열쇠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열쇠를 내 집 도어락 보조키 구멍에 조심스럽게 조준했다. 내 호흡이 서었다. 민우가 말했던 짐을 찾으러 오겠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찾으러 온 것은 남겨진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이 집 자체였다. 그리고 며칠 뒤는 바로 오늘 이혼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모니터를 보았다. 민우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열쇠 끝이 이미 구멍 입구에 닿았다. 그의 뒤에선 조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탐욕과 긴장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신우이는 아이의 입을 막아 소리를 죽였고 시동생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비벼댔다. 그들은 모두 그 철컥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 넓은 펜트하우스를 다시 자신들의 영토로 선포할 그 순간을 시간이 끈적하게 늘어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문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112를 눌러야 할까? 대뇌가 마비된 것처럼 사고가 정지되었을 때 돌연 정적을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딩동. 갑작스럽고 맑은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응축된 침묵을 칼로 베듯 가르고 지나갔다. 민우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고 들고 있던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밖에 모든 사람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나 역시 당황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모니터 속 민우는 엘리베이터 쪽을 돌아보며 허겁지겁 바닥에 열쇠를 주우려 했다. 뒤에 서던 가족들은 불안하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조순자 여사가 민우의 등을 떠밀며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딩동. 더욱 끈질기고 명확한 소리였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온 사람이 누구든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그들의 침입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휴대폰과 현관문을 번갈아 보던 중 아주 대담하고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현관으로 가는 대신 서재로 빠르게 발을 옮겼다. 모니터 속 민우는 이미 열쇠를 다시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누가 왔든 상관없이 문을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가 다시 열쇠를 구멍으로 가져갈 때 나는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책상과 책장,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오래된 자개 수납장. 나는 책장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세 번째 칸 가장 구석진 모퉁이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작은 홈이 있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아주 오래된 황동으로 된 낡은 열쇠였다. 표면에는 푸른 녹이 군데군데 쓸어 있었다. 요즘의 현대식 도어락,
열쇠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그것은 이 집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잊힌 어느 문을 여는 열쇠였다. 현관문 밖에서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열쇠를 돌리려 애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한 탓인지 자꾸 헛손질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초인종 소리. 시간이 얼마 없었다. 민우가 저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온 불청객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황동 열쇠를 꽉 쥐고 서재의 한쪽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커다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고향의 보리밭을 그린 풍경화였다. 그림을 옆으로 치우자 매끄러운 벽면이 나타났다. 나는 벽면의 특정 지점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 틱! 가벼운 기계음과 함께 벽체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뒤로는 아래로 길게 뻗은 어둡고 좁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 깊은 곳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서늘한 바람이 훅 끼쳐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다.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내 등 뒤로 벽체가 천천히 닫히며 보리밭 그림이 다시 빈틈없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벽이 완전히 닫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층에서 철컥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뒤이어 들리는 거친 발소리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음, 그리고 마침내 승리감에 도취해 터져 나오는 조순자 여사의 외침. 빨리 들어와. 짐 다 들여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11명의 인간이 자신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들고 홍수처럼 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25억짜리. 하지만 지금은 명의자인 내가 사라진 그 공간으로 나는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서서 위에서 들려오는 흥분 섞인 소란을 들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진동과 바닥을 끄는 소음들이 두꺼운 소미불을 덮은 듯 먹먹하게 들려왔다. 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앞을 살폈다. 그곳은 약 3평 남짓한 작은 지하 창고였다.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내 시선은 창고 끝에 있는 또 다른 문에 고정되었다. 낮고 묵직한,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할 것 같은 철제 문이었다. 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오직 고풍스러운 열쇠 구멍 하나만이 뚫려 있었다. 나는 다가가 황동 열쇠를 꽂았다. 부드럽게 돌아가며 문이 열렸다.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냄새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손전등 빛이 그 안을 비추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방이 아니었다. 더 깊은 지하로 연결된 좁은 통로였다. 거친 콘크리트 벽면과 얇게 내려앉은 먼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기셨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지수야, 집 밑에 너한테 줄 게 있다. 누구한테도 주면 안 돼. 열쇠는 서재에.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지만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입구가 지금 내 발밑에 있었다. 전 남편이 가족들을 이끌고 위층 방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환호하고 있는 이 순간의 말이다. 나는 위층으로 통하는 닫힌 비밀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위에서는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방을 나누며 승리를 축하하는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통로를 응시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어둠이 손전등 빛 너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위층의 소라는 점차 멀어져 갔다. 이 통로를 다시 빠져나갈 때쯤이면 무언가 영원히 바뀌어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우선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머니가 도대체 무엇을 남기셨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였다. 통로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손전등의 빛이 거친 콘크리트 벽면 위로 흔들리는 광원을 만들어냈고 내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며 기괴한 형상으로 일그러졌다.
공기 중에는 자욱한 흙먼지 냄새와 더불어 오래된 창고와 금속이 뒤섞인 듯한 퀴퀴한 악취가 감돌았다. 통로는 완만한 내리막이었는데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위층 집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오직 나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메아리치며 고막을 압박했다. 약 50, 60m를 더 나아가자 통로의 끝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 속으로 녹슨 철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이미 녹이 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변 바닥에 굴러다니던 벽돌 조각을 집어들고 자물쇠의 연결 부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무거운 타격음이 통로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수십 번을 내리친 끝에 경첩이 뒤틀리며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고 철문은 이가 갈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다. 그 안은 5평 남짓한 아주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이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고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들이 빗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방 중앙에는 낡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짙은 색의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 살짝 들어 올리니 쉽게 열렸다. 금은보화 대신 들어있던 것은 몇 가지 물건뿐이었다. 서류 뭉치가 든 봉투, 검은색 플라스틱 외관의 낡은 녹음기, 그리고 표지에 지수에게라고 적힌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담긴 하드커버 일기장이었다. 가장 먼저 서류를 꺼내 보았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재산권 증명 보충 부속 서류라는 공증 서류가 놓여 있었다. 법률 용어가 난해했지만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집의 지하 부분, 즉 집안 구조와 부속된 비밀 공간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지상의 건축물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어머니 명의의 임시 진격이라는 회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위층의 25억짜리 아파트는 내 것이었지만 지하의 이 모든 공간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의 소유였다. 서류 더미 아래에는 이 집이 지어질 당시의 설계도 청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내려온 통로와 이 밀실의 위치가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유키겸이라는 인물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도 발견되었다. 내용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물품의 보관 조항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는 금전이 아닌 우선 감상권이라는 특별한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두껍게 접힌 서류는 공증받은 유언 부속서였다. 거기에는 딸 이지수가 결혼 혹은 기타 이유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불법 점유당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이 서류와 신문을 지참하고 유키겸 혹은 그가 지정한 대리인을 찾아가 법정 및 필요한 행동 지원을 받으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끝에는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되 특히 박 씨 가문의 인척들을 피하라고 강조되어 있었다. 서류를 쥔 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박민우와 그의 가족들을 믿지 못해 남겨둔 뒤패였을까? 유키겸은 누구이며 신물은 무엇이란 말인가? 상자 안을 살피자 녹음기 아래에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었다. 그 안에는 금도 나무도 아닌 짙은 학색의 패가 들어있었는데 묵직한 질감의 정교하고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전서체로 겹껏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신물이었다. 낡은 녹음기의 배터리는 이미 부식되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새 배터리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떨리는 손으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전류음 끝에 어머니의 쇠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절대적인 정적의 지하 공간에서 그 목소리는 내 고막을 두드리는 듯했다. 지수야, 내 딸아.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가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모양이구나. 이 집의 지상 부분은 네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남겨준 것이지만 지하의 이 방과 연결된 것들은 엄마의 또 다른 신분과 무거운 책임에 관련된 것이란다.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 박씨 가문의 사람들,
특히 그 탐욕스러운 박민우 일가가 너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너를 해치려 한다면 억지로 맞서지 마라. 신물과 서류를 가지고 유퀴겸을 찾아가렴. 주소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었다. 지상의 집은 다퉈도 좋지만 지하의 비밀은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남에게 드러내지 마라. 사랑한다, 엄마가. 녹음은 거기서 멈췄다. 온몸에 한기가 서리면서도 심장에는 기묘한 지지대가 생긴 듯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쳤다. 지상에서는 불법 점유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을 터였다. 나는 일기장을 빠르게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철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림동 웅천로 17번지 청우재 6선생을 찾으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신물을 보이고 마른 악기라는 주의사항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서류와 녹음기, 패를 가방에 챙겨 넣고 다시 비밀 통로를 기어 올라가 서재 벽면의 앞문 앞에 섰다. 벽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소리를 엿들었다. 위층에서는 TV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조순자의 카랑카랑한 지휘 소리가 들렸다. 안방은 나랑 내 아버지가 쓰고 진영이 너희는 작은 방 써라. 민태 너희는 서재에 이불 깔고 자면 되겠네. 진숙기는 거실 옆 게스트룸 쓰고 자, 다들 서둘러서 원래 있던 물건들 다 치워버려. 베란다나 창고에 다 때려 박아버려라. 보기 싫으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저곳은 내 집이고 저 물건들은 내 옷과 책, 내 삶의 흔적들이었다.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지만 차가운 이성이 그것을 짓눌렀다. 지금 당장 11명을 상대로 뛰어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을 불러도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친척 관계라고 주장하며 가정사로 치부할 가능성이 컸다. 무엇보다 지하 밀실의 비밀이 폭로될 위험이 있었다. 나는 서재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 없이 앞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거실의 참상은 처참했다. 정성껏 고른 소파에는 검은 손자국이 남았고 고급 수입 양카펫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박진영의 아들들은 내 소중한 화보집을 비행기처럼 날리며 놀고 있었고 겉표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 박진영은 내 옷방에서 옷을 한 움큼 꺼내와 거실 바닥에 던지며 시어머니와 품평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민우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다 들어왔어.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지수, 그 여자가 뭘 어쩌겠어. 집 비워두는 건 낭비잖아. 일단 우리가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다. 그들은 이 집을 아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했다. 첫째, 어머니가 언급한 회사의 존재 여부. 둘째, 재산권 부속 서류의 법적 효력. 셋째,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였다. 조사 결과, 임시 이진격은 여전히 존속 중인 회사였으나 대표자가 5년 전 낯선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등록된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주거 침입의 경우 열쇠를 가지고 가족이라 주장하며 버티면 경찰이 민사 문제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집의 명의자는 나였고 모든 공과금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관리소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1201호 이지수입니다. 현재 집에 불법 침입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즉시 제 가구의 모든 스마트 홈 권한과 지문, 비밀번호 접근 권한을 정지해 주십시오. 기계식 열쇠 권한만 남기겠습니다. 또한 공과금 자동 이체도 중단할 테니 관련 업체에 통보해 주십시오. 층간소음이나 이웃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관리소에서는 곧바로 답이 왔다. 출입 권한은 중단되었으며 복도에 쌓아둔 짐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하여 1층 임시 보관소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저항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확답도 받았다. 이제 나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인 유퀴겸을 만나야 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썼다. 가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서재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시래기 거치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관이 있었다. 12층 높이에서 부는 바람이 나를 집어삼킬 듯 했지만 나는 관을 잡고 한 층 한 층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까져 불타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2층 발코니를 거쳐 1층 상가 지붕으로 뛰어내린 나는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청림동 웅천로. 17번지는 독립된 한옥이었다. 검은 대문 위에는 청우제라고 적힌 목조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주머니 속에 패를 꺼내 보였다.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육 선생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하더니 나를 안으로 들였다. 정갈한 마당을 지나 본체로 들어가니 백발의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바로 육희겸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나는 자리에 앉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쏟아냈다. 지상의 집을 뺏으려 하는 전 남편 일가와 지하 밀실의 존재에 대해 말이다. 육희겸은 묵묵히 차를 마시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서류는 완전한 법적 효력이 있다. 지하와 지상의 소유권 분리는 특이한 사례지만 절차가 완벽해.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정사로 치부할 걸세. 그러니 이 일을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닌 임씨 이진격의 자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접근해야 하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과거부터 어떤 특수한 물건들을 보관해왔고 그 물건들은 현재 내 집 지하에 보관되어 있었다. 불법 점유자들의 침입은 그 물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육희겸은 두 가지 도움을 제안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강력한 소송, 그리고 보관물의 위험을 근거로 한 경찰의 긴급 퇴거 조치였다. 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원했다. 육희겸은 표 변호사라는 인물의 명함을 건네주며 증거를 수집하라고 일렀다. 나는 청우제를 나와 약국에서 상처 치료제와 거즈를 사고 충전기 모양으로 위장된 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구매했다. 밤이 깊었을 때 나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빗물관을 타고 12층 내 집 서재로 기어 올라갔다. 창문을 넘어 서재로 들어온 나는 숨을 고른 뒤 서재 문 입구와 거실이 살짝 보이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는 필통 속에 숨겨두었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다.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11명의 불청객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다. 식탁 위에는 밖에서 사온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내가 아끼던 수입 테이블보 위로는 기름기가 뚝뚝 떨어져 있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11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민우였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지수, 너 어디서 나온 거야? 그는 내가 서재에서 나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나는 대답 대신 거실의 참상을 훑었다. 조순자 여사는 입에 물고 있던 닭뼈를 뱉어내며 나를 노려보았고 신우이의 아들은 기름진 손을 내 소파에 쓱쓱 문지르고 있었다. 시동생의 아내는 내 최고급 본차이나 식기 세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다. 누가 내 물건 함부로 쓰라고 했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적 속에서 서늘하게 울렸다. 조순자 여사가 뼈를 뱉으며 얄밉게 대꾸했다. 어머, 집주인 오셨네. 우리 아들 집에서 밥 좀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사람이 참 속 좁네. 나는 민우 앞으로 다가갔다. 박민우, 당장 내 식구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마지막 경고야. 민우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는지 벌떡 일어났다. 이지수, 너 진짜 너무한다. 부모님 모시고 이제 막 밥 좀 먹으려는데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안착. 거실에 쌓인 저 이삿짐들은 뭐야? 너 지금 여기가 무료 호텔인 줄 알아? 아니면 박신의 종갓집인 줄 알아? 내 비아냥에 시동생 민태까지 가세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우리 형도 이 집에 공이 있는데 며칠 좀 묵는 게 어때서요? 그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양심도 없습니까? 신우이 정연도 거들었다. 이혼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 지수 씨,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다. 양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 함부로 쓰고 방까지 점령하는 게 너희가 말하는 양심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민우를 쏘아보며 물었다. 데리고 나갈 거야, 말 거야? 민우는 독이 바짝 오른 표정으로 억지를 부렸다. 못 나가. 나도 여기 살 권리 있어. 경찰에 신고해봐. 이게 가정사지, 어디 남의 일인가.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조순자 여사도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그들의 욕설과 소란이 들려왔지만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것은 차단되었다. 나는 멀리 가지 않고 비상계단 소방통로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들이 절대 못 나간다고 공언한 명확한 증거와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음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즉시 유키겸 선생이 소개해준 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표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철한 강심제 같았다. 이지수 씨, 녹음한 내용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특히 박민우 씨가 절대 안 나간다고 한 부분은 단순 체류가 아니라 불법 점유 의사가 명확하다는 증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다. 절대로 그들과 정면 충돌하지 말 것. 민우가 비상 열쇠를 보관 물건을 찾는다는 핑계로 기망하여 챙겼다는 점을 강조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재산권 보충 부속 서류, 원본과 홈 네트워크 CCTV, 저장 카드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그 서류들이 있어야만 경찰이 긴급 처분이라는 특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야 했다. 가방에 든 서류들을 챙기고 숨겨둔 소형 카메라의 저장 카드를 회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어락을 열었다. 집안은 TV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내가 다시 나타나자 조순자 여사는 힐끗 나를 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서재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우가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또 왜 이래? 이지수, 너 진짜 적당히 좀 해. 부모님 놀라시는 거 안 보여? 나는 그 낯설고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차갑게 뱉었다. 비켜. 내 물건 챙기러 온 거니까. 내 물건? 이 집 물건 중에 우리 부부 공동 재산 아닌 게 어딨어. 민우가 비웃었다. 나는 기가 차서 쏘아붙였다. 공동 재산? 너 지난 7년 동안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한 푼이나 제대로 낸 적 있어? 내 차 할부금 갚기도 벅차서 나한테 손 벌리던 내역 내 어머니 면전에 뿌려줘?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민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민우는 내 어깨를 밀치려 하며 소리쳤다.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경찰 불러봐. 이게 부부싸움이지.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일부러 녹음기에 들리도록 크게 소리쳤다. 지금 나한테 손 찍어마려고? 이 집에 CCTV 다 있는 거 잊었어? 너희가 불법 침입해서 내 물건 망가뜨리고 나한테 폭력까지 쓰려는 거 다 찍히고 있어. CCTV라는 말에 민우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민우가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충전기형 카메라를 뽑아 저장 카드를 챙기고 책상 비밀칸에서 어머니의 유언 부속서, 원본과 등기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듯 걷어차는 소리와 조순자 여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가 몰아치는 실외기 플랫폼으로 몸을 날렸다. 짐이 무거워져서인지 내려가는 길은 낮보다 훨씬 험난했다. 8층쯤 내려갔을 때 위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와 민우의 경악한 외침이 들렸다. 저기 있다. 밑으로 내려갔어. 잡아. 나는 거의 미끄러지듯 빗물관을 타고 내려왔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발목이 삐끗하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에 이름 없는 호텔로 향했다. 차 창밖으로 나를 쫓아 나온 민우와 민태의 분노 섞인 얼굴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뒤로 쓰러지듯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류들을 촬영해 표 변호사에게 보냈고 소형 카메라에 찍힌 생생한 점유 현장 영상도 전송했다. 다음 날 아침 유퀴겸 선생과 표 변호사의 주선으로 나는 경찰청에서 이경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날카로운 눈매의 그는 이미 육 선생으로부터 대략적인 내막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이지수 씨, 육 선생이 의뢰한 임시 징격, 자산의 안전 점검권과 당신의 주거 침입 신고를 병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죠. 경찰차를 타고 다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민태 부부와 마주쳤다. 형수. 아니, 경찰. 민태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경찰은 그들을 제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TV 소음과 아이들의 비명이 우리를 맞이했다. 집안은 어제보다 더 엉망이었다. 조순자 여사는 내 화병에 조화를 꽂으며 거들먹거리고 있었고 민우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경찰의 등장에 민우는 펄쩍 뛰며 일어났다. 이지수, 너 진짜 경찰까지 불렀어? 이게 무슨 짓이야? 조순자 여사도 가세했다.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집에서 가족끼리 밥 좀 먹는데 이 여자가 생사람을 잡네요. 이 경위는 차갑게 공무원증을 내보였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명의자 확인 결과 이 집은 이지수 씨의 단독 소유이며 귀하들은 적법한 거주권이 없습니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 구조물과 관련해 중대한 안전 문제가 보고되어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거실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지하 구조물이라는 말에 민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지하? 그게 무슨. 이 집은 지하 같은 거 없어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부정했지만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경찰들이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계획대로 이 경위를 서재로 안내했다. 어머니께서 이 서재 벽 너머에 절대로 외부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서재 문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 여기는 내 개인 짐이 있어서 안 돼요. 함부로 못 들어가. 그때 서재 안에서 시동생의 아들 하나가 문을 열고 튀어나왔다. 아이는 내 책상 위에서 챙긴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뛰어다녔다. 경찰은 민우를 밀쳐내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보리밭 유화가 걸린 벽면 앞에 선 이경위는 벽의 틈새를 유심히 살피더니 장갑 낀 손으로 벽면을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났다. 이 벽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경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기술 요원들이 벽면에 숨겨진 스위치를 찾아냈고 전동음과 함께 거대한 유화 벽면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났다. 검은 구멍 같은 지하 계단 입구가 드러나자 민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열지 마. 열면 안 돼. 당신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나 해? 이지수, 내 엄마가 저기 뭐가 들었는지 안 알려줬어. 저건 사람 잡는 물건이야. 유퀴겸이 시켰지. 이미 늦었어. 그건 벌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우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은 어두운 계단 아래가 아니라 그가 방금 내뱉은 자신의 실언을 향해 있었다. 민우의 그 한마디는 마치 죽은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덩이 같았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공포로 뒤틀린 그의 얼굴을 지나 유화 뒤에 숨겨진 기괴한 입구로 향했다. 이 경위는 민우의 말실수를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몰아세웠다. 무슨 물건입니까?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박민우 씨, 숨김없이 말하세요. 민우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그냥 헛소리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뒤를 막아선 경찰들에게 가로막혔다. 지켜보던 시어머니 조순자 여사조차 아들이 감당 못할 큰 사고를 쳤음을 직감했는지 기세등등하던 욕설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온몸에 혈액이 식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의 방, 그리고 그곳에 보관된 사람 잡는 물건의 존재를, 심지어 유키겸 선생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집을 탐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하의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음을 의미했다. 이 경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명백한 범죄 징후와 안전상의 위험이 확인된 이상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이지수 씨, 소유주로서 정식으로 수색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합니다. 진상을 밝혀주세요. 경찰들이 강력한 조명을 들고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나 역시 그 뒤를 따랐고 민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 지하 창고의 철문을 지나 다시 들어선 그 작은 밀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다름없어 보였으나 이 경위는 단번에 위화감을 찾아냈다. 책상이 옮겨졌군요. 바닥에 발자국도 여러 개입니다. 최근에 최소 2명 이상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나는 책상 위 오동나무 상자로 달려갔다. 내가 서류를 챙기고 분명히 닫아두었던 상자는 뚜껑이 어설프게 덮여 있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상자 바닥 구석에 아주 작은 금속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것도 내 것도 아닌 마치 작업복이나 제복에서 떨어진 듯한 투박한 단추였다. 이게 뭡니까? 박민우 씨, 당신이 가져갔나요? 이 경위가 단추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물었다. 민우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니에요. 난 안 가져갔어. 어제 몰래 들어왔을 때 이미 상자는 비어 있었다고. 그래서 난 지수가 미리 빼돌린 줄 알았단 말이야.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어제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며 소란을 피우는 틈을 타 비밀번호와 장치를 풀고 이곳에 침입했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왔을 때 이미 내용물은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서류를 챙겨 나간 뒤 민우가 들어오기 전 그 짧은 사이에 제3자가 이곳에 들어와 진짜 물건을 가로챘다는 뜻이 된다. 어머니가 녹음기에서 말했던 그 무겁고 위험한 책임, 민우가 겁에 질려 말했던 사람 잡는 물건은 서류가 아니었다. 상자 안에 실제 있던 무언가였다. 위층으로 돌아온 경찰들은 서재 책상 밑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칸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민우가 어머니의 서류를 훔쳐보며 조잡하게 복사해둔 설계도, 조각들과 현금 몇천만 원,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유키겸 선생과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의 눈매는 내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경위의 추궁에 민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박 빚 때문에 우연히 장모님 일기를 훔쳐보고 돈이 될 만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혼하면 국물도 없을 것 같아서 가족들을 앞세워 집을 점령하고 그 사이에 물건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추악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경위는 민우와 그의 가족 전원을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연행했다. 조순자 여사는 끝까지 우리 아들 집인데 왜 이러느냐며 통곡했지만 경찰의 단호한 집행 앞에 결국 끌려나갔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승리의 쾌감 대신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앞에 선 듯한 전율을 느꼈다. 사라진 물건, 정체 모를 단추, 그리고 아버지가 연루된 사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키겸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육 선생님, 밀실이 열렸어요. 민우는 잡혀갔지만 상자 안에 있던 진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육 선생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내가 챙긴 서류와 신문을 모두 들고 즉시 청우제로 오렴.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야심한 밤.
나는 다시 청우제의 차분한 다실에 앉았다. 육 선생은 내가 가져온 신물, 격그, 패를 만지며 무거운 입을 뗐다. 이것은 내 어머니와 나의 약속이자 임시 징격이라는 조직의 최고 권한을 상징하는 물건이란다. 그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사라진 물건의 정체가 청난전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옥체라고 밝혔다. 그것은 단순히 비싼 골동품이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봉인을 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 중 하나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더 있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단다. 그는 청란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려다 숭구회라는 조직에 의해 희생된 거야. 숭구회, 고대의 금기된 힘을 얻기 위해 청란과 같은 물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는 거대하고 은밀한 조직이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딸인 나를 지키기 위해 청란을 집 지하에 깊이 숨기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것이었다. 그럼 민우는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내가 묻자 육 선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흘렸거나 민우가 우연히 단서를 잡고 그들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지. 지하 밀실에서 발견된 단추는 국립박물관이나 유물보건소 같은 특정 기관의 작업복 전용 단추였다. 범인은 전문가의 솜씨로 내가 서류를 들고 나온 직후에 침입해 청란만 가로챈 거야. 육 선생은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 사본을 내게 건네주었다. 첫 페이지에는 청년의 고인이 돌아오니 미궁이 열리고 창생이 위태롭다는 불길한 문구와 함께 기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청란을 포함한 세 가지 유물, 즉 청오걸 세트가 모두 모이면 허원지문, 쉬지문이라는 재앙의 문이 열린다고 믿었다. 숭구회는 바로 그 문을 열어 금기된 힘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고대 청동 거울, 청경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경의 행방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인천 연안부두 근처 망천루 3층으로 혼자 나오시오. 육 선생은 이것이 숭구회 혹은 제3의 세력이 던진 미끼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을 되찾아야 해요. 결국 육 선생의 비밀 경호를 붙인 채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망천루의 어두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자신을 모 선생이라 소개했다. 그는 숭구의 소속은 아니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쫓는 정보꾼이었다. 이지수 씨, 당신이 가진 격패를 내게 넘기면 사라진 청란의 행방과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이름을 알려주겠소. 그가 내민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유물인 청윗 정유의 파편이 들어있었다. 거래가 성사되려는 찰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모 선생, 회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수호자의 후손과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기일 텐데요. 그들은 진짜 숭구의 사람들이었다. 모 선생은 당황하며 비밀 통로로 몸을 날렸고 나는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그가 남기고 간 청이의 파편을 움켜쥐었다. 청우제로 돌아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피던 중 숨겨진 지도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자 원자력 왠질인이라 불리는 또 다른 열쇠가 숨겨진 곳. 강원도 오지의 천고산, 챙구산이었다. 육 선생은 숭구회가 이미 그곳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야, 천고산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육 선생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나는 가방을 챙겼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었고 7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끝난 뒤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나의 삶이었다. 준비됐습니다. 청고산으로 가요. 아버지의 절필신과 어머니의 일기는 한동안 내 가슴 위에 얹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머물렀다. 허원의 문과 금기된 힘,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천고산. 아버지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서 인류의 균형을 지키려 했던 파수꾼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인 청란을 지켜내며 나를 키워왔던 것이다. 육휘겸 선생은 며칠간 서재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남긴 노트와 내가 가져온 청위의 파편, 그리고 사진 속의 문양들을 대조했다. 그 사이 민우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민우는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외에도 사채업자인 용 사장이라는 인물과 결탁해 가문의 비밀을 팔아넘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의 가족들 역시 공범으로 조사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게 부차적인 일에 불과했다. 지수야, 이것 좀 보거라. 육 선생이 나를 불렀다. 그가 내민 것은 해외의 한 사립 박물관에서 비밀리에 촬영된 고대 문헌의 사진이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보았던 날아오르는 새이자 타오르는 불꽃 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육 선생의 지인이 해독한 고대 문자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청호골의 새 열쇠가 새 방향을 지키나니 북쪽 청고산의 현묘한 기운이 감추어져 있다. 새 열쇠가 모이는 날 천문의 문이 열리고 허원의 존재가 드러나리라. 아버지가 남긴 편지 속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청고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고대 유물이 봉인된 장소이자 원자령이라 불리는 또 다른 열쇠가 숨겨진 곳이었다. 육 선생은 지도 위에 강원도 북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민통선 인근의 한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목했다. 그곳이 바로 청고산이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지. 육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가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모든 장비와 길잡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곳은 숭구회의 세력이 이미 뻗쳐 있을 가능성이 컸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험지였다. 나는 며칠간 아중과 함께 호신술과 야외 생존 기술을 익히며 몸을 다스렸다. 거울 속의 내 눈빛은 일주일 전 남편의 가족들에게 집을 점령당해 절망하던 그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내 아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의지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요동치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청우제의 고요한 마당을 거닐었다. 주머니 속의 격패는 차가웠지만 그것이 내 손바닥에 전해주는 무게감은 마치 부모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은 안도감을 주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비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재앙, 이제 그 미완의 여정은 나의 몫이 되었다. 청고산, 제가 갑니다. 북쪽 하늘의 깊은 어둠을 응시하며 나는 나직이 내뱉었다. 내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고 내 앞에는 부모님이 남긴 선명한 발자취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설령 그 산이 거대한 음모와 죽음의 덫을 숨기고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진짜 서막이었으니까. 밤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운 공기는 마치 청고산이 나를 부르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짐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이면 나는 이 안락한 도심을 떠나 내 운명이 기다리는 거친 황야로 발을 내디딜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당신들의 딸이 진실의 문 앞에 서는 그날을